네, 오늘은 합집합과 교집합부터 여집합, 차집합까지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교과서 181페이지를 보시면 합집합과 교집합이라는 단원이 나오고요. 이 내용을 지나서 더 지나가 보면 쭉 연산 법칙도 나오고, 그리고 더 지나가 보면 여집합과 차집합이라는 내용도 186쪽에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해서 우리 시험 범위인데요. 한꺼번에 연산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집합, 차집합, 합집합, 교집합 전부 다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합집합과 교집합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합집합과 교집합은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합집합이라는 것은, 한번 줄 치면서 볼게요. 집합 A에 속하거나, 거나니까 또는이죠. 또는 아니면 집합 B에 속하는 그런 모든 원소를 모아서 A, B의 합집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를 표현할 때는요, A하고 이렇게 생긴 기호를 쓰는데요. 요거는 컵처럼 생겨서 A 컵 B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A 합집합 B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자, 합집합은 여기 위에 있는 설명처럼 A에 있거나 혹은 B에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조건대시법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는 이렇게 써볼게요. A는 X바 X가 A에 있다 또는 B에 속해 있다, 이렇게. 그래서 A에 있는 모든 원소와 B에 있는 모든 원소를 섞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해 보면 전체 집합 안에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모두 섞어서 이 전체 영역을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교집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볼게요. 교집합은요, A에도 속하고는 AND죠. 그리고 집합 B에도 속하는 그런 원소를 모아서 A, B의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교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밑으로 컵을 내린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A 캡 B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요. 요거는 캡, 요거는 컵. 그래서 합집합은 컵 모양, 그 다음에 교집합은 캡 모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집합은 그리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다. 그리고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바 AX는 A의 원소이다. 그리고 X는 B에도 원소로서 속해 있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A에 있으면서 B에도 있는 영역, 이 부분을 말하겠죠. A 집합에도 있고 B 집합에도 같이 있는 요 겹쳐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A 합집합 B, A 교집합 B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고요. 이번에는 그 밑에 교집합을 배우면 같이 배우는 영역인데요. 자, 교집합이 늘 있는 건 아니에요. 합집합은 당연히 늘 있지만 교집합은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A, B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을 따져봤는데, 만약에 A, B에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다시 말하면 교집합을 구했는데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요럴 때 우리는 서로소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소, A와 B는 서로소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서로소라고 얘기하면 교집합이 하나도 없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체 영역 안에서 A, B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게끔 A 따로 B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영역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서로 소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왜냐면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나중에 원소를 셀 때 그런데요. 원소를 세거나 뭐 그럴 때 교집합이 있으면 합집합 만들 때 교집합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합집합을 하든 뭐 교집합을 하든, 교집합이 없다면 합집합 할 때 그냥 A, B를 그냥 따로따로 생각해서 그냥 합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따 다시 나오니까 그런 거 볼게요. 그리고 서로소라는 말은 지금 아마 어떤 분들에게 낯익은 말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 낯선 말일 수도 있는데요. 서로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그때쯤 아마 배웠을 거예요. 서로소는 어떤 때 보통 썼었냐면요, 똑같은 표현으로 이럴 때 썼었어요. 예를 들어서 3과 4는
서로 소이다 라는 표현을 예전에 썼던 적이 있어요. 요거는 약수에서 배웠던 개념인데요. 둘이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두 수 사이에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을 때, 최대의 공약수가 1일 때 두 수는 서로소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집합에서도 서로소라는 말이 또 나오니까 이럴 때는 어떤 느낌일까? 좀 느낌이 너무 다른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집합 같은 경우에 서로소라는 건 각각의 부분 집합을 만들었을 때 공통된 부분 집합이 공집합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걸 배울 때 1이 마치 모든 수의 약수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1이 모든 수의 약수다 보니까 모든 수의 약수라서 뭐 어떤 두 수를 잡아도 공약수에 1이 무조건 들어가듯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집합에서 부분집합을 만들어도 공집합만큼은 공통되게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상관없네 라고 하지만 부분집합을 만들어 보면 양쪽 다 공집합이 속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연결시키면 조금 그 약수 개념에서의 서로소 개념과 너무 아주 뭐 판이하게 다른 개념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원소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밑에 있는 보기 문제에서 A집합에 1, 3, 5, 7이 있고요. 그 다음에 B집합에 2, 3, 5가 있는데요. 둘 사이의 합집합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 A 합집합은 1, 2, 3, 5, 7 그리고 교집합은 3, 5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여기 3이랑 5, 3이랑 5가 공통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A 합집합 B를 만들자라고 할 때 A에 있는 원소를 다 넣고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원소도 다 넣자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보시면 3과 5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나중에 이것을 공통된 원소네 굳이 쓸 필요 없겠네 하고 이렇게 지워야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지우는 걸 나중에 하다 보면 혹시 깜빡하고 안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합집합을 만들 땐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추천해요. 먼저 교집합을 만들어 놓고 A집합에 있는 원소랑 B집합에 있는 다 원소 넣을 건데 3과 5가 지금 교집합이야. 그럼 두 번 넣을 필요 없이 한 번만 넣으면 되니까 여기 B에서 3, 5는 넣지 말자. A에서 미리 넣었으니까. 그래서 합집합 B를 A 합집합 B를 만들 때는 A에 있는 원소 우선 다 넣고 그다음 B의 원소들 중에서 교집합에 있는 원소가 아닌 원소 2만 넣자라고 해야 원소를 정확하게 5개의 원소를 셀 수가 있고 또 정확하게 합집합을 만드는데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교집합을 만든 다음에 한 집합에서 제거하고 나머지 원소들을 다 넣자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처럼 합집합을 만들 때 교집합이 있으면 그 교집합에 있는 수를 두 번 다 원소를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넣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제외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만약에 위에서 말한 서로소라는 개념이 쓰인다면 굉장히 좋겠죠. 만약 교집합이 아무도 없으면 그냥 A에 있는 원소와 B라는 원소를 비교할 것 없이 다 합집합에 넣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적어져서 서로소인 걸 만나면 우리는 되게 반갑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때는 서로소이고 어떤 때는 서로소가 아니겠지만 서로소일 때는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교집합, 합집합 만드는 문제인데요. 자, A집합이 1, 3, 5, 7, 9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집합이 3, 6, 9, 12,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3, 5, 7, 9, 3, 6, 9, 12, 15. 자, 먼저 우리는 합집합을 만들까 교집합 만들까 생각할 때요. 항상 교집합을 먼저 만드는 게 좋습니다. 교집합을 만들어 보면 1, 3, 5, 7, 9, 3, 6, 9, 12, 15 무엇이 겹치는 수인가 생각해 봤더니 3이 겹치고요. 그 다음에 9가 겹치는 걸 알 수 있죠. 교집합엔 3과 9가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합집합을 만들어 보자. 그럼 합집합 만들 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집합의 원소를 두 번 넣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B에 있는 36은 3하고 9는 넣지 말자. 잊지 말고 미리 체크를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에 있는 원소 1, 3, 5, 7, 9 넣고 그 다음에 B의 원소들 중에서 3, 9가 아닌
6, 12, 15까지 넣으면 교집합과 합집합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1번에 2번을 이제 볼 텐데요. 1번에 2번은 잠시 제가 필기 내용을 여기다 좀 써보고 시작할게요. 자, 제가 여기서 자, 우리가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를 배웠었는데요. 자,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돼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A가 B에 포함돼라고도 부를 수 있고 A 집합은 B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자, 요것과 똑같은 말을 요럴 때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면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이런 식의 그림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만약에 교집합을 하면 뭐가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A, B의 공통된 부분이 누굴까?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전체 영역을 봤을 때 정확하게 A가 됩니다. 그래서 A, B의 교집합을 했는데 A야 이렇게. 또 합집합도 한번 해볼게요. A 합집합 B를 하면 뭘까? A 합집합 B를 해봤더니 B 전체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B야 이런 식으로. 자,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A, B가 이렇게 포함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건 둘이 교집합했을 때 A가 된다. 합집합을 했을 때는 B가 된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문제를 만들 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셋 다 모두 같은 말이라는 거. 그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차집합을 배우고 나면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데 그건 또 여기다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책으로 돌아옵시다. 자, 그러면 3의 약수와 9의 약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의 약수, 9의 약수 되어 있는데요. 3의 약수 1, 3 두 수죠. 9의 약수는요 1, 3, 9 세 개의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포함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A 집합이 B 집합에 이렇게 포함이 되죠. 자, 이렇게 포함되는 상태가 되면 자, A가 B에 포함이 됐죠.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또는 A, B의 합집합을 구하라 라고 하면 방금 우리 배운 것처럼 어때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을 때 교집합을 구해라. 그냥 A를 쓰시면 돼요. 만약에 합집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냥 B를 쓰시면 됩니다. 이미 포함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구할 때 둘 중에 하나의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기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때그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보는 것도 좋겠죠. A가 B에 포함되니까 교집합 구해라. A야. 합집합 구해라. B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런 요령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2번 봅시다. 서로 소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로 소유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A를 봅시다. A에는 X제곱을 했을 때 4가 된다. 그럼 원소를 보면은 2하고 마이너스 1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B집합을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는데요. 그것이 0되는 값을 찾아라.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값은 1과 2가 B의 원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둘이 서로 소인가요? 아닌가요? 비교해보면 여기 이런 수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2라는 원소가 이렇게 공통된 원소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은 서로소가 아니야.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야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에서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수고요. b는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8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둘이 겹치는 게 있나요? 없죠.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에요. 따라서 둘은 서로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 연산 법칙을 볼 텐데요. 자, 연산 법칙은 여러분들이 커밋 시간에 이미 많이 봤던 거라서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증명까지 하진 않고요. 교환 법칙, 그 다음 결합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설명할 때 제가 이쪽에다 좀 다시 설명할게요. 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여기다 설명할 텐데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교환 법칙이라는 게 뭐고 결합 법칙이라는 게 뭔지 꼭 집합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라는 건요. 동일한 하나의 연산에서 연산 대상자의 순서를
바꾸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교환 법칙이 만약 성립한다면 바꿔도 된다는 거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덧셈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덧셈이나 곱셈. 자, 3 더하기 4는 이렇게 하나의 연산에 대해서 3과 4가 바로 연산의 대상자인데요. 그 연산 대상자를 4와 3으로 순서를 바꿔본 거예요. 원래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연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곱하기를 썼네요. 4 더하기 3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꿨죠. 이 둘의 순서를 바꿨는데 그래도 괜찮니? 3 더하기 4랑 4 더하기 4랑 같니? 네, 7로 똑같죠. 그래서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곱셈도 마찬가지죠. 곱셈 같은 경우도 3 곱하기 4라고 쓰나 4 곱하기 3이라고 쓰나 같죠. 이런 걸 우리는 교환 법칙 성립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눗셈 같은 경우를 볼게요. 3 나누기 2랑 2 나누기 3은 어때요? 둘은 다르죠. 3 나누기 2는 2분의 3인데 2 나누기 3은 3분의 2라서 전혀 다른 값을 갖고 있어요. 빼기도 마찬가지죠. 3 빼기 2는 1이지만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둘은 좌우가 다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요 둘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어떠냐? 둘 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을 한 거랑 B와 A의 교집합을 한 것은 둘이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합집합도 그렇습니다. A, B의 합집합을 한 거랑 B 합집합 A를 한 거랑 둘은 같아요. 네, 둘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보고 교집합이랑 합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그림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돼요. 교환 법칙 성립한다는 걸 얘기할 때 그냥 벤 다이어그램 하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A가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렇게 두 집합을 표현해서 이렇게 씁니다. 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럼 색칠을 하는데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나는 A를 먼저 칠할게. 자, A에 있으면서 이제 합집합을 하는 겁니다. A 합집합 B. A에 있으면서 A에 있거나 아니면 B에 있어 라고 했을 때 어때요? A도 색칠되고 B에도 색칠됐죠. 이걸 B를 먼저 칠해볼게요. 나는 B에 있거나 아니면 A에 있어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둘 다 색칠해지는 건 똑같죠. 그래서 A를 먼저 색칠하느냐 혹은 B를 먼저 색칠하느냐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겹치는 부분을 의미하는 교집합을 생각한다고 해도요. A 색칠을 먼저 한다고 하고 그 다음 B를 색칠한 다음에 겹쳐지는 부분을 찾으나 B를 색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 색칠을 해서 겹치는 부분을 찾으나 어때요? 똑같죠? A 교집합 B를 한다고 해도 겹치는 부분을 찾는 과정에서 A를 먼저 칠하든 아니면 B를 먼저 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집합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교집합, 합집합 모두 교환 법칙 성립한다. 순서를 바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번에 두 번째 연산 법칙은 결합 법칙이라는 거예요. 결합 법칙은 여기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결합 법칙은요.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같은이라는 뜻이죠. 동일한 둘 이상의 연산에 대해 연산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 과연 성립할까 아닐까 이런 거예요.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건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거고요. 결합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덧셈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3 더하기 2 더하기 7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수를 나왔을 때 7 말고 1 할게요. 1이 있을 때 원래대로라면 애초에 모든 연산은 앞에 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죠? 3 더하기 2를 한 후에 거기다가 1을 더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나 뒤에 거 먼저 하고 싶어. 2 더하기 1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다가 3을 더하고 싶어. 3에다가 2 더하기 1을 더한 것을 더하고 싶어. 라고 해도 되니? 라고 묻는 거죠. 덧셈은 어때요? 5에다가 1을 더하나 3에다가 3을 더하나 6이라는 값이 나오는 건 똑같죠. 자, 위아래가 똑같아요.
그 3 더하기 2 더하기 1 있을 때 앞에 걸 먼저 더하든 뒤에 걸 먼저 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의 예시예요. 곱하기도 그렇죠. 곱하기도 3 곱하기 2 곱하기 뭐 1이 있을 때 3 곱하기 1을 먼저 한 다음에 1을 곱하나, 아니면 2 곱하기 1을 먼저 곱한 다음에 3을 곱하나 똑같죠. 그래서 쓸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3 곱하기 2를 먼저 곱해서 하나, 아니면 2 곱하기 1을 먼저 곱한 다음에 3을 곱하나, 값의 차이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합법칙 성립해 라고 합니다. 자, 근데 빼기나 나누기는 그렇지 않아요. 3 빼기 2를 한 다음에 1을 빼는 것과 3에서 2 빼기를 한 것을 빼는 것, 둘은 다르죠. 3 빼기에서 1을 빼면 0이지만 3에서 2 빼기 1을 한 것을 빼면 2가 나오죠. 그래서 둘이 달라요. 아,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거나 뭐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연산에서 많은 거고요. 우리가 결합법칙이나 교환법칙 원래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더하기나 곱하기가 매우 특이하게 그런 법칙을 성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집합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어떠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합법칙도 성립해요.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있을 때 A, B의 교집합을 먼저 한 다음에 C를 교집합하는 것과, 아니면 B와 C를 교집합을 먼저 한 다음에 A랑 교집합하는 것, 둘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합집합도 마찬가지인데요. A, B 합집합을 먼저 한 다음에 C를 합집합하는 것과 B와 C의 합집합을 먼저 한 다음에 A랑 합집합하는 것, 그것도 결론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교환법칙뿐만 아니라 결합법칙도 교집합과 합집합에서 모두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되어 있는 설명을 볼게요. 자, A, B 합집합을 한 다음에 C를 합집합하는 것과 B와 C를 합집합한 다음에 A 합집합하는 걸 둘이 비교해 볼게요. 자, A와 B를 합집합을 먼저 했어요. A, B 합집합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다가 C라는 집합을 합치면 전체 영역이 성립되죠. 이렇게 합치니까. 자, 먼저 이번에 B와 C를 합집합을 먼저 할게요. B와 C에 대한 합집합을 한 후에 거기다가 A와 합집합을 하면 또 전체 영역이 만들어지죠. 둘이 어때요? 동일하죠. 네. 교집합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교집합을 여기다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A, B의 교집합을 해라. 그러면 이 부분이 설정될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C와 교집합을 하시오. 그러면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교집합을 하면 어디가 나오냐? 여기가 나옵니다. 그죠? 교집합을 했을 때. 자, 밑에 걸 해볼게요. B와 C의 교집합을 먼저 하고 나서 A 집합과 교집합을 하면 겹치는 부분이 어딘가? 바로 여기가 나오죠. 둘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교집합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산을 배울 때 이렇게 결합법칙이라든가 교환법칙이라는 걸 왜 이렇게 배울까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런 게 중요해요. 자,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부분 뭐냐면 교환하고 그 다음에 결합이 모두 성립하는 연산이 있어요. 덧셈이랑 곱셈 같은 거죠. 이것이 되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순서를 섞는 것이 가능합니다. 순서 섞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야. 자, 여러분들 덧셈 같은 거 있을 때 2 더하기 1 더하기 뭐 8 더하기 9가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거 제 맘대로 이렇게 섞어도 되나요? 1하고 9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리고 2하고 8을 먼저 더한 다음에 나중에 2를 더할래. 이런 거. 괜찮죠? 괜찮아요. 이렇게 10 더하고 이렇게 10 더해서 이거 20이야. 이런 거 할 수 있죠.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3 곱하기 2 곱하기 뭐 5 곱하기 4가 있을 때 나 이거 2하고 5를 먼저 곱하고 싶어. 그래서 3 곱하기 4는 나중에 하고 2 곱하기 5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2를 곱할래. 이런 식으로. 상관없죠. 이렇게 곱한 게 10이고 이렇게 10이니까 요거 120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연산을 섞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둘 다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이렇게 순서 섞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집합이라든가 합집합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순서 내 맘대로 섞어도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거야.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이제 나는 순서를 내 맘대로 섞어도 되겠다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연산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대한 설명을 다 했고요. 이제 분배법칙이 여기 나와 있네요. 분배법칙 한번 해보자.
분배 법칙이라는 건 서로 다른 연산이 있을 때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분배 법칙. 자, 이것도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덧셈과 곱셈이 같이 있는 연산. 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 더하기 4라는 연산이 있을 때 우리는 3 곱하기라는 것을 원래는 더하기를 먼저 하고 3 곱하기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3 곱하기가 난 너무 먼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먼저 각각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 곱하기 4를 각각 해준 다음에 그 결과들을 더해도 괜찮아, 이렇게도 값은 똑같아 라는 거.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죠. 곱하기와 더하기 사이에서는 애초에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건데 괄호를 치는 바람에 덧셈을 먼저 하게 되니까 곱하기가 나 먼저 하면 안 돼 라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둘을 평등하게 각각 해준다, 그래서 분배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분배 법칙에서 중요한 건 이 방향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자, a 곱하기 x가 있고 더하기 b 곱하기 x가 있을 때 곱하기 x가 있네. 이거 그러면 곱하기 x 묶어준 다음에 a 더하기 b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은 방향성이 있는데요. 분배를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로따로 분배되어 있는 느낌에서 여기 곱하기 x랑 곱하기 x 똑같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해줄게 묶어서 이렇게 공통인수를 묶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집합에서 교집합과 합집합을 배울 때도 이런 식으로 묶는 것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덧셈 곱셈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합에서도 교집합과 합집합에서도 똑같이 분배 법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있을 때 여긴 합집합을 먼저 해야 되고 교집합 나중에 해야 되는데 나 교집합 먼저 하고 싶을 때 그럼 어떡할까?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 교집합 B를 하고 그 다음 A 교집합 C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합집합을 하는 건 괜찮아, 이렇게 나중에 해도 돼 라는 거죠. 대신 그러려면 A 교집합을 똑같이 B와 C에 분배해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똑같은 연산이 보이면 묶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A 교집합 D 이렇게 있어. 그럼 문제 풀다가 여기 A 교집합이 있고 여기 A 교집합이 있네. 이거 묶어줘도 되지 않을까? 묶어버리자. A 교집합 묶어버리자. 그 다음에 B와 합집합 D를 나중에 해주자. 이렇게. 요걸 이렇게 묶어서 해준 다음에 A 교집합을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 이런 식으로 마치 공통인수를 묶듯이 AB 더하기 AC를 봤을 때 A로 묶어주는 것처럼 여기도 A 교집합 있으면 묶어주자,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식이 더 간단해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묶는 게 편하고 어떤 때는 풀어내는 게 편한데 상황에 맞게 여러분 잘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교집합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합집합도 돼요. 덧셈과 곱셈에서는 덧셈이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죠.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곱하기 4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거를 분배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더하기를 먼저 해줄래? 이렇게 해도 되나요? 나중에 그리고 곱할래? 그러면 안 되죠. 덧셈엔 분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합집합과 교집합은 누굴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원래 앞에 거 먼저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위계가 없어요. 먼저 뭘 해야 된다가 없어요. 곱하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합집합도 똑같이 분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있을 때 나 A 합집합 먼저 하고 싶어. 그럼 A 합집합 B, A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묶어서 따로따로 해놓고 나중에 교집합 할래? 이거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괜찮다는 거죠. A 합집합 있네, A 합집합 있네, 이거 묶어서 나중에 해야겠다. 그리고 B, C를 먼저 교집합 해줘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배 법칙을 배웠을 때는 마치 묶고 풀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묶고 풀고 중요합니다. 자, 합집합이 있을 때 나 요거 이렇게 먼저 할 거야. 혹은 A 교집합 있네. 요거 묶어서 나중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이든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다 하는 이유는 나중에 더 복잡한 식이 있을 때 간단히 하기 위해서고요. 여러분 커밀 시간에서도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 때 게이트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간단히 추리는 걸 배웠을 텐데 그런 거 할 때도 똑같이 쓰이니까 이번에 공부하셔서 커밀 시험 때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세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합집합과 교집합 원소의 개수의 관계는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합집합 교집합 만들 때 교집합이 있는 경우에 합집합을 만들 때 교집합 원소를 두 번 세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봅시다. 1, 2, 3, 4, 5가 있고 여기 4, 5, 6, 7이 있는데 교집합이 있나 봤더니 4하고 5가 두 개가 교집합이 있어요. 그럼 합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 합집합은 1, 2, 3, 4, 5 한 다음에 여기 있는 4, 5는 세면 안 되겠죠. B집합이 있는 4, 5는 세지 않고 6, 7 이렇게 세야 돼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죠. 근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5개 원소 있고 여기 4개 원소 있으니까 9개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A의 원소 개수와 B의 원소 개수를 다 세면 교집합의 원소 개수만큼 두 개의 원소를 두 번 세게 되니까 한 번 센 거를 지워줘야 돼. 그래서 교집합 원소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A 원소 개수, B 원소 개수. 자, 5 더하기 4 한 다음에 9가 아니라 2를 뺀 7이 진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걸 공식으로 써서 박스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둘이 만약에 서로 소일 때가 있어요. 서로 소일 때 교집합이 아무도 없을 때 즉 서로 소일 때 원소의 개수가 0이니까 교집합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그냥 A랑 B랑 더하면 끝이야. 네, 이거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인 걸 만나면 반갑다는 게 합집합 원소의 개수 셀 때 서로 소면 둘 더하는 것으로 끝이니까 뭔가 뺄 게 없으니까 너무 심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좋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A의 원소가 12개가 있고요. B의 원소가 8개가 있네요. 자, 합집합의 원소 개수 세봤더니 16개래요. 이상하다. 12에다가 8을 더했는데 왜 16개가 나오지? 여기 누가 있던 거예요? 여기 바로 요만큼의 뭔가 빠져 있는 거죠. 그쵸? 여기 뭔가 빠져 있어요. 그쵸? 요걸 두 개 더한 것은 20인데 16이 나왔다는 거. 뭘 뺀 거죠? 빼기 4가 들어가 있는 거죠. 빼기 4. 이게 뭐냐? 바로 교집합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집합과 두 집합의 원소 개수를 비교해 봤을 때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걸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이면서도 기본 유형의 문제니까요. 다른 유형 문제에서도 많이 풀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문제집에서나 또 뒤에 있는 책에서도 문제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합집합 원소 개수, 교집합 원소 개수 사이의 관계를 묻는 거죠. 아니면 또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A의 원소 개수가 예를 들어 10이고 B의 원소의 개수가 8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봤더니 4개다. 그럴 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 그러면 12 더하기 8 한 다음에 4를 빼서 나오는 16이야. 이런 식으로 얘가 주어졌을 때는 얘를 구할 수 있고 얘가 주어졌을 때는 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얘기였어요. 뭐 뒤에 여기 쏟아놓은 문제 있는데요. 이것도 꼭 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뭐 어렵게 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 풀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뭐 3번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거는요.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커밀 시간에 아마 흡수 법칙이라는 걸로 아마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끊고 또 차집합과 여집합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